자,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이제 정치 특징을 보면요. 그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구신점 없이 대내적 분리주의가 강화되고요. 폴리스 상호간의 대립 분쟁이 격화된 무정부 상태에 있고, 특히 이제 스파르타에 맞서가지고 그 아테네와 테베가 동맹이 결성되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페르시아 간섭이 더 심화돼서 그 당시 스파르타의 소아시아 지배권이 상실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페르시아가 스파르타, 테베, 아테네 중간 사이에 둬가지고 거의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가 페르시아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봐 지원을 좀 받을까 그런 이제 행동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누가 등장하죠? 마케도니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이제 그 남침해서 나중에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죠. 그 아테네를 이제 볼게요. 전쟁 직후에 이제 스파르타의 속고 전략이 돼서 그 스파르타의 수비대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30인 참전 가두제가 수립됐죠. 국부가 붕괴되고 민주주의 성격이 민주 정치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러나 제2차 해상 동맹을 거쳐서 테베어 동맹을 맞고 스파르타 대상으로 낙소스 해전에 크게 승리하고 또 이때 테베가 강성해지니까 또 동맹이 또 붕괴되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후에 각 폴리스의 군대와 감독관을 파고 고액의 공납을 요구하니까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 또 출병을 가서 페르시아 내부를 위해서 출병했지만 또 페르시아 그 뭐냐면 함대 페르시아군에 격파당해서 페르시아 강화 조약을 맺는 등 그 왔다 갔다 해. 그다음 테베는 제 아테나 스파르타가 이제 페르시아 그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쇠퇴된 기회를 틈타서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강국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펠로피다스라는 사람이 있어. 민주정치를 회복하고 그다음 스파르타의 수비대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에파미노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한번 외워두세요. 이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슨 전투에서 크게 이기냐면 레오크트라 전투에서 크게 이기거든요. 이번에 기출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패권이 테베에서 스파르타에서 테베에 넘어가는 큰 전투인데 이 레오크트라 전투는 그 전쟁사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전투예요. 왜 전쟁사에서 중요시 여기냐면 종전의 그 밀집 대형 형태가 번영이 일어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특징을 보면 그 예전에는 이제 밀집 대응할 때 이렇게 이제 싸웠거든요. 이렇게 병력들이 쫙 모여갖고 대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병력의 주력을 한쪽 끝에 뒀어. 저기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이쪽 그 오른쪽에 두면 이쪽은 좌익에 두고 만약에 이쪽에 두면 좌익에 두면 이쪽 우익에 두고 그래서 요 병력 끝을 이렇게 해갖고서 엇갈려가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레오크트라 전투에는 그렇게 안 둬요. 일단은 스파르타하고는 이렇게 뒀어. 스파르타하고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익에 스파르타 정예군을 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스파르타 군 자체가 시민당군이 축소되다 보니까 우익의 그 군대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00명 중에 1,000명도 안 될 정도야. 그리고 나머지 그 10,000명, 9,000명들은 자기 주변의 동맹국들이나 용병들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투 의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투 의지가 별로 없어. 동원된 부대야.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테베 진영은 정통적인 이 방식을 빼고 무너뜨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선 지형으로 해요. 사선 지형의 특징이 뭐냐면 사선형 방식으로 이제 진을 치는데 어떤 식으로 군대를 배치하냐면 군대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 사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강한 군대를 먼저 여기에 둬요. 이게 강한 군대예요. 빨간색 저희 빗선 근거이지 선 근거시 강한 군대고 여기가 제일 그 두 번째 군대가 두 번째, 세 번째 군대가 여기에요. 그리고 얘네들 주력은 2,000명에서 3,000명이에요. 얘는 1,000명 정도 되고. 그럼 일단 주력 차원에서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약한 군대를 둬요. 자기 동맹 군대들, 보에티아 동맹 군대를 둬갖고 전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단 강한 군대끼리 맞붙겠죠. 그때 이제 강한 군대에서 당의 병력수나 이런 것들이 누가 더 강해요? 요쪽 테베가 강하죠. 그 테베가 예전에 스파르타 전투 방식 그대로 또 보고 배웠어. 그래서 얘네들 깨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쭉 나가다가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깨고 요 부대들 요게 뒤에다가 후방을 치는 거예요. 이 뒤에. 그리고 요 앞에는 약한 부대도 있고, 약한 부대는 일종의 뭐냐면, 모돌, 그러니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받쳐주는 거야. 밑으로, 내로도.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그 정예부대들이 얘네들 정예부를 깨고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모돌 해머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해머 아시죠? 보통 이제 철을 단련시킬 때 바닥에 뭘 둬요? 받침대를 두잖아. 모돌. 그 다음에 해머로 이렇게 때려치죠. 그래서 철을 단련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지대를 이렇게 밑에 약한 부대 두고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온 부대들 남쪽 못 내려오게 막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얘네 그 정예부대들이 와가지고 치는 거야. 막 치는. 그리고 기병대도 이제 요게 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에 힘을 몰아줘가지고 한쪽에 몰으시고 그래서 뭐냐면 그 다른 쪽 무너뜨리고 그 뒤를 치는 방식. 이게 이제 모롤 그 해머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사선 진영 방식을 최초로 무슨 전투에서 발휘했냐면 레오크트라 전투에서 창간한 거야. 나중에 칸나이 전투도 그런 방식으로 이겨요. 이 칸나이 전투도. 그 칸나이 전투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하니발이 로마군을 격파한 전투죠. 되게 유명한 전투인데 자 그때 이제 그 앞에 앞에 있던 최정예 부대, 그러니까 주력 중에 주력이 뭐냐면 신성대라는 부대가 있었어. 태비에. 그 신성대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동성애 부대예요. 동성애 부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싸우잖아. 자기 애인 다 애인이야. 그래서 근데 애인이 죽으면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겠죠. 얘 살리려면. 그 동성애 부대가 그 당시 태비의 주력 부대였다. 그 신성대. 예, 나올 가능성은 뭐냐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동성애 부대가. 부대가, 저희 군대 가보면 동성애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추잡한 짓을 많이 해요, 진짜. 자, 하여튼, 그 당시 레오크트라 전투, 그 전투 이름 좀 외워두시고, 그때 이제 에파미노다스가 스파르타 메세니아 공격에 점령하고, 거기에 있었던 헤르텔을 해방시키죠. 이미 이제 헤르텔가 상당수 해방됐었어. 앞에 누가 있었죠? 니산도르스. 그 니산도르스가 이제 좀 해방시켰는데, 요때 들어와서 헤르텔도 완전히 해방시켜요. 그래서 헤르텔가 독립을 해서 독립폴리스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메세니아 지역이 이제 그 스파르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스파르타의 경제적 힘이 어떻게 될까? 좀 약화되죠. 이미 예전부터 경제적 힘이 약해졌지만 더 약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대신에 해권을 장악한 테베의 지도적 지위도 오래가지 못했고 또 다시 뭐냐면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의 삼각구도가 계속 지속이 됐다. 자, 사회경제를 보면 4세기 초반에 경제가 발달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해상무역권을 주도권을 상실한 이후에 그다음에 실업자가 증가되고 빈민이 소출되고 정치 혼란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시민공동체 성격이 상실됐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노예제가 등장했고, 성동정치가 등장했다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화를 볼게요. 이 그리스 문화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그 역사하고요, 투킨티데스하고 헤로도스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양식,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자유로운 폴리스의 시민 문화와 인간 중심의 현세적 문화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에도 반영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을 묘사할 때도 인격신이죠. 그래서 신을 뭐처럼 묘사해요? 인격을 가진 신처럼. 그래서 인간처럼 감정을 다 갖고 그런 것들 하죠. 다만 신과 인간이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신화에도 반영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리엔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오리엔트와 다른 독자적인 문화로 창조 발전됐는데 이런 것들 합리주의와 이상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연계 법칙을 한 이성을 통해서 탐구하는 그런 걸 합리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주의는 조화와 균형의 미도 같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는 뭐냐면 이게 철학이나 미학이나 모든 학문에 철학이나 미학이 다 반영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사고방식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실제와 현상을 봐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오감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야. 실화가 아니야. 이거는 가변적인 거야. 가변적. 그럼 실제 실화는 뭐냐? 이게 실제는 뭐냐면 현상 밑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보편적인 것들이 실제예요. 보편적인 것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은, 후에 뭐 유럽의 철학도 그렇지만, 현상적인 측면을 추구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딜 추구하죠? 실제적인 측면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학에도 나오죠? 보통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어딜 추구하는 거야? 보편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네, 뭐 이데아라든지, 이런 거 다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그 현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측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것들 찾아내러 가죠. 그래서 이제 현상적인 것에서 보이는 그 보편적인 실제적인 모습들을 한 가지 원인만 있다고 하는 게 이론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상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실제적인 측면이 두 개지만 이원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면 뭐가 돼요? 세 개 있으면 다원론이 되는 거죠. 이런 철학적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반영돼.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수학을 강조하잖아요. 유럽에서는. 왜 강조하겠어요? 자, 1 플러스 1은 어디서나 뭐죠? 2죠. 이것은 현상이 아니라 실제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 뭐가 개입되는 거야. 이게 수학을 개입해가지고 수학을 그 당시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술과 예술에도 반영되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상적인 조화와 균형이야.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자기가 생각한 미의 균형이 있어요. 미의 어떤 이상이. 그래갖고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그 예를 들어 김태희나 뭐 그 비나 이렇게 잘생기고 뭐냐면 이렇게 균형 잡힌 몸매나 이런 가진 사람, 키 크고 이런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모델로 생각하잖아. 그리스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각상을 만들 특징이 뭐냐면 여자는 안 만들어요. 잘 여신상 외에는. 여자는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만들고, 제 생각이 아니라 그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조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 조각상도 저처럼 이렇게 이제 배 나오고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딱 균형이 있는 딱 만들어. 그래서 이 점이 이상적이야.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자기 눈 밖에 그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를 조화와 균형에 맞춰서 만들죠. 그 다음에 신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신전 만들 때 꼭 그 규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기둥하고 지붕의 그 비율이 1.48대 1인가 해가지고 딱 정확해요. 그래서 그 지붕 전체 크기와 이게 이제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그 비율이 주두하고 그 지붕의 전체적인 비율이 딱딱 맞아 떨어져. 예. 이런 것도 뭐냐면 조화와 균형의 미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그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는 더 반대죠. 얘네들은 실제적인 모습보다는 뭘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미를 강조해. 그 간능미, 그 이상 주관적 미.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이제 그 강호동 같은 사람들은 영 아니잖아요. 근데 강호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이런 것도 뭐예요? 현상적인 미죠. 그 다음에 간능적인 미, 눈에 보이는 육체 미,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예. 자, 그래서 그 헬레니즘 시대는 현상을 강조하지만 그 당시 이제 그 그리스는 뭘 강조한다? 현상 그 바탕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실제적인 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상과 조화를 균형의 미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차이고요. 헬레니즘하고. 근데 대개본 유럽에서는 그 뒤에 유럽 철학사 얘기할 때지만 자, 현상과 실제 중에 어디를 강조하죠? 실제적인 걸 되게 강조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마르크스에서 현상과 실제를 합쳐서 뭐가 나온 거야? 구조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철학적 배경을 깔고 이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보면 서양의 어떤 고전 문화의 정수고, 그 그리스도교와 함께 서양 문화의 2대 지주야.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헤브리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쪽이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의 바탕은 무슨 문화요? 그리스 문화죠. 예,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같이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종교는 다신교고요. 그 다음에 올림푸스 신에 갖고 12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대사나 중요한 것들은 그 델피 신전에서 이제 그 한다. 그래서 신탁을 받고 한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철학은 좀 보면 자, 그리스 철학 문제는 지금까지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나중에 중세 철학 할 때 좀 약간 배경 지시고 깔 필요는 있어요. 자, 그 철학의 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오니아 지역에 빌레투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밀레투스 학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해. 그것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오리엔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 철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중에 BC 5세기 이후에 그 아테네가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달되니까 민주주의에서 제일 잘한 게 뭐야?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소피스트야. 이 소피스트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뭔가를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제 현상과 실제 중에 되게 그 자연철학자는 실제를 강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현상을 강조해.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뭔가 그 상대적인 어떤 진리를 강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연철학자들은 어떤 자연성상에서 보편적 진리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사회현상 속에서 사회적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상대주의 논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발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죠. 이 소크라테스는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상대주의 논리보다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폴리스를 움직이는 뭘 찾아내려고 하죠?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있고 그 제자가 이제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죠.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철학자 밀레투스 학파들은 이 밀레투스 중심의 이오니아 지역에 중심에서 우주를 형성한 만문의 근원을 연구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연계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원동력을 찾으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자연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식을 예고하고 자연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람 만문의 근원을 물려봤죠? 실제들 물려봤죠? 그 외에도 뭐 헤라클레투스가 있고 파르메니두스가 있고 데모크리투스 등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그 업적 대충 있는데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소피스트 특징은 자연철학자들은 자연만 연구했어. 그래서 자연에서 어떤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사회로 전환돼요. 이건 기원전 5세기인데 이 자연철학자들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민주정치가 발전되고 경제로 번영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어디에 몰렸죠? 아테네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민주정치를 잘하려면 말을 잘 내야겠죠. 그래서 인간사회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소피스트 등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실용적인 지식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윤리 문제를 중시했고 그래서 이제 수사학이나 변론, 교제술 같은 걸 강조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촉다. 유명한 말이죠. 결국에는 현재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초점 맞추면서 이 보편적 진리보다는 인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혹자는 이걸 개변론자라고 이제 또 부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유럽에서는 고전 철학자라고 해요. 이 고전이라고 갖다 붙인 것, 클래시라고 갖다 붙인 것은 유럽 철학의 뭐죠? 모태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회 형상, 폴리스에서도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 도덕적 실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자기 성찰을 강조하죠. 그래서 보편적 진리, 절대적 아름다움, 절대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저서를 남기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이제 뭐냐면 소크라테스 병명이나 크리톤을 통해서 후세 그의 사상들이 전해지죠. 예.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그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내가 물려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하죠. 예. 그래서 그 좀 재수 없는 게 그 밑에 그 제자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알키아비데스가 있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잘생기고 말 잘하는 놈.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테네 배신하고 스파르타 넘어가고 페르시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오해를 산 측면도 있어.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가 도망칠 수 있고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배를 마시며 죽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예. 왜냐면 그 소크라테스가 평생 동안 유지했던 신념이 뭐예요? 어떤 사회 보편적 법칙이죠. 폴리스의 보편적 법칙.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도 이 보편적인 폴리스 법칙에 의해서 살았는데 법에 의해서 기준에서 근데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그 법칙을 폴리스가 요구하는 어떤 보편적 법칙을 저버린다는 거는 내가 신념을 지금까지 유지했던 신념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냥 독배 마시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이건 나중에 일본 사람이 잘못 오욕한 건데 그걸 나중에 전두환 전 때문에 계속 울고 먹은 거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뭘로 유명하죠? 이데아론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데아론을 좀 알 필요가 있어. 왜 이데아론을 알 필요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중세 철학할 때 그걸 좀 알아야지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자, 플라톤은 세계를 뭘로 여긴 거야? 현상과 실제로 여겼죠. 근데 이제 현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와 실제는 이제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현상은 이제 있고 그 실제는 이제 뭘 본 이데아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라는 거는 이데아의 반영물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데아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동굴로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비유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굴에 있잖아요. 그러면 동굴에 있으면 사람들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동굴 안에 햇빛이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비치는 이게 그림자가 보이잖아. 그림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이데아예요. 근데 나의 모습을 진정 보면 이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동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와야지 이데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비친 그림자만 보면 그림자만 보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현상만. 그래가지고 철학자의 역할은 뭐냐? 그 쇠사슬을 끊고 어디 나오죠? 동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데아를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데아라는 거, 실제라는 거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개별적인 사물 안에 있어요, 개별적인 사물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래서 실제론도 개별적인 사물 밖에 실제가 존재했다고 해서 이걸 무슨 실제론이냐 하냐면 개념 실제론이에요. 개념 실제론. 그래서 이 플라톤의 개념 실제론 사상은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교부처라고 연결돼요. 교부처랑. 그래서 이때 이데아는 뭐가 되는 거죠? 신이죠. 그리고 인간은 신의 반영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음으로써 신의 모습을 진짜 볼 수가 있죠. 우리 밖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데아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실제로는 무슨 실제론? 개념 실제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주장해서 현상계와 이데아를 나누고, 그래서 철학자들만이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이데아는 선이데아다. 그래서 이데아가 나누면 신으로 해석돼갖고 개념 실제론, 교부철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보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뭘 주장하냐면 그 플라톤하고 이제 어떤 생각을 다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뭘 주장했냐면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진료와 이제 진료와 현상의 관계를 강조해. 진료와 현상. 자, 이 형상과 진료는 관계를 보면 진료는 형상을 만드는 어떤 원형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은 진료의 완성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는 진료야. 근데 형상은 숲이야. 그래서 나무가 모여서 형상을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형상과 진료라는 관계가 뭐냐면 상대적인 거야. 자, 나무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 가지 줄기도 있고 그 뿌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나무의 진료죠. 그리고 만드는 것이 현상이죠. 그 다음 형상은 모이면 숲이 되죠. 숲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무는 진료가 되는 거고 숲은 형상이 되는 거죠. 숲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죠. 그럼 자연은 뭐죠? 자연은 이제 숲은 진료가 되고 그 자연은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래갖고 이 단계에서 최고 뭐냐면 형상 아무의 진료도 안 되는 그 형상에 돌아가면 최고 형상에 돌아가면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적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 형상과 진료는 어디에 내재되어 있나? 우리 안 속에 내재되어 있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 개념 실제론이 아니라 이건 온건 실제론이야. 그래서 개념 실제론 밖에 있는 거죠. 이데아는. 근데 형상과 진료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건 온건 실제론이야. 그래서 이 온건 실제론은 그 당시 이제 그 있고 나중에 어디에 이제 영향을 주냐면 나중에 온건 실제론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영향을 준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유명론자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그 자연과학적인 어떤 철학을 강조해서 개별적인 사실들의 어떤 관찰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또 유명론자로 유명한다. 그래서 온건 실제론과 유명론을 같이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유명론도 나중에 스토아 철학에도 영향을 주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리학 체계는 이상훈이나 중세 스콜라 철학이나 근대적 인문과학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학문의 폭을 확대시켜서 논리학, 형이사학, 자연사, 윤리사 다 영향을 주고 학문적으로 이게 이러면서 이제 학문적인 구분을 이렇게 해요. 논리학, 형이사학, 자연사학, 윤리학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 시학을 독립시키는데 학문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제자가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네,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후에 중세 철학을 이해할 때 배경 지식은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아시고요. 자, 역사를 보죠. 역사와 관련된 역사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가 2-3번 나왔는데 자, 그리스 역사가 2명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도토스와 투킨디데스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와 투킨디데스는 둘 다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시스토리아.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구분하면서 부제로서 더 유명한 게 페르시아 전쟁사고요. 그래서 투킨디데스의 역사는 부제로 더 유명한 펠로포네스 전쟁사죠. 네. 근데 헤로도토스와 투킨디데스는 좀 달라. 헤로도토스는 좀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근데 투키디데스는 랑케적 요소가 강해요. 예. 헤로도토스를 먼저 보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이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쓸 때 페르시아 전쟁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동양과 서양의 2세계의 전투로 본 거야. 그래서 문명사를 배경한 전쟁사며 이건 전제와 자유의 투쟁이며 결국엔 누가 이겼다? 자유가 이겼다. 이때 전제는 뭘까요? 페르시아 같은 동방, 자유는 그리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여러 지방에 거친 그의 여행과 경험을 바탕해서 일종의 그 당시 세계사를 쓴 거야. 보통 세계사를 정의할 때 지구사가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와 그 자기 주변의 역사를 정의할 때는 일종의 그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는 일종의 세계사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내러티브 역사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전설이나 사료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정확성이 결여됐던 비판이 많이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보고 들은 거 외에도, 본 거 외에도 들은 것도 많이 적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화도 있고, 민담도 있고, 사실 맞지도 않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또 알 수 있고, 최근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헤로도토스가 완전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역사적 기록하고 맞는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투킨디데스를 보죠. 투킨디데스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테네 출신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펠로포네스 전쟁 때 활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펠로포네스 전쟁을 보고 들은 것들 적어 놓은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적어 놓은 펠로포네스 전쟁사는 완벽하게 펠로포네스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정기, 중기 정도 그렇게 적고 후기자는 없어요. 미완성 그 저서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그 헤로도토스와 반대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사료에 대한 주의 깊은 면밀한 검토와 직접 경험,
그 객관성을 유지했고,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했어요. 예전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 헤라가 어떻고, 제우스 신이 어떻고, 맨날 끼어들죠. 그런 것들 다 먼저 배제시키고, 자기가 본 것만 적어놓은 거야. 본 것만. 팩트만. 그리고 위견이나 전설 같은 거 수용하지도 않고, 전쟁의 경과를 아주 세밀하게, 인가적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과거 사실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훈의 역사를 강조했다. 교훈의 역사 항상 나오면, 무슨 사관도 같이 따라 나오죠? 순환 사관도 같이 따라 나오죠? 예. 그 단점은, 아까 이거는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는 사회, 경제, 문화를 다 총체적으로 쓴 반면에 이 사람은 전쟁의 기술만 썼어. 사회, 경제에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스 문화 같은 것들을 했다. 그래서 전쟁의 경과에만 초점 맞춰서 서술을 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처럼 문명사적 배경이나 이런 유기적 관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유기적 관계를 서술한 것보다는 일종의 팩트 위주로 기술만 썼다. 재미가 없어. 그래서 했지만 투켄티데스 역사가는 후대에 누구한테 또 연결되죠? 랑케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고대의 랑케라고 부를 만큼 랑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서양의 정통적인 어떤 역사가는 헤로도토스의 투켄티데스야. 헤로도토스가 보시면 돼요. 역사하고 문화가 구별되지 않아. 그리고 이게 구별되기 시작한 건 나중에 19세기 중후반 때 랑케 이후고, 그 전까지는 헤로도토스가 전반적인 뭐냐면 역사학의 어떤 표준적인 서술 방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69페이지. 169페이지.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와 그다음 투켄티데스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와 투켄티데스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투켄티데스에 더욱 가까운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인간적 행위의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들의 연계관계를 설정하는데 인과관계 개념을 만들었다. 이건 누구죠? 투켄티데스죠. 그래서 사실에 있는 그대로 보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최초의 포괄적 역사 서술가로서 역사가 임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과거 인간사의 총체로 재구성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헤로도토스죠. 그래서 문명사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통과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투켄티데스는 전쟁의 경과만 본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역사적 배경의 지리적 요소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걸 날카롭게 인식하고 인종평가를 변화해서 여러 민족의 생활을 서술했다. 이거는 누구냐면 헤로도토스에 가까워요. 뭐 인종적 평가를 가지고 있어도 좀 전반적으로 본 거는 헤로도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리적 요소를 중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이거는 헤로도토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일강의 문명을 보고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이 이집트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사에서 신의 의지가 개입됐다고 보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 중에 초자연적 인간계 이런 곳곳에 나타난다. 이건 누구냐면 헤로도토스예요. 네. 그래서 신화적 어떤 세계관과 역사적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 투켄티데스는 신화적인 내용을 제외시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가의 저수의 소재가 된 전쟁의 원인을 쓰고 나의 저수에 나타난 역사 서술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는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펠로폰네스의 전쟁사죠. 그래갖고 페르시아 전쟁사의 원인을 쓰면 페르시아의 지중해에서의 학들 그리스 시민도시 압박했고 이오니아 그리스 시민도시의 반란에 대해서 아테네가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사담을 보면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입 이렇게 써도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요거는 보면 내가 기술한 역사에서 선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의 간에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여기 이미 나왔죠. 서화가 없고 되풀이되는 순환사가
교훈적 역사관. 다 뭐예요, 이거는? 예, 투켄티데스죠. 그래서 역사는 제 문학에 비해서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예, 문학은 상당히 재밌잖아요. 근데 역사는 따분해.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한 것도 재밌는 것도 다 보면 까보면 문학이야. 문학 작품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야사들도 다 까보면 문학 작품이죠. 그 당시 만들어졌던.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나의 역사 서술은 그냥 투킨티데스 역사적 특징을 쓰면 되는데, 객관적이고 비판적 역사 수술. 그래서 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해 서술했고, 역사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했고, 교훈적 역사를 서술했고, 위견, 전설, 소문을 배제하고,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서술했다. 그러니까 1차 사료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의 경과를 세밀하게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세밀하게 서술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면, 170페이지 15번 문제 보면 또 있는데, 이건 로마 역사가들과 또 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역사가 할 때 같이 또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잠깐, 171페이지 17번 문제, 이거 빼먹었네.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다음은 어느 폴리스의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니은의 결과 기획에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자, 니콜라고스 에오두시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라의 독특한 토지제도, 즉 시민들에게 라코니아 여분의 공유지들 9,000필지를 나누어 군등에 분배했고 그 땅에 일하는 뭐뭐에게 수확물을 절반을 받아서 생활을 하도록 제도를 정했다. 자, 요게 기획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뭘까요? 그 용어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헤로타이 이렇게 보시죠. 헤로타이. 예. 근데 이것도 약간 기술이 좀 잘못된 게 이게 이제 니콜스 전에 근데 아마 이게 잘못된 라코니아 지역이 아니라 메세니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원문 그대로 쓴 것 같아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 나라 제도에서 항상 이곳에 기획의 반란 아까 전에 헤어타이죠? 그래갖고 반란을 경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나라 제도는 기원전 371년 클레오포트로스 왕이 그 당시 펠로폰네스 정규군을 이끌고 에파미노드스의 테베를 주도한 동맹군과 맞섰다. 그러니까 클레옹부루토스 발음하기 좀 힘든데 이 사람은 이제 스파르타 왕이고 그 다음에 에파미노다스는 테베의 장군이죠. 그 전투가 유명한 레오트다 전투죠. 이 레오트다 전투에서 사선진 전투 형태로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400명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에파미노다스가 메세니아 지역에 있었던 누굴 해방을 시켰죠? 헤르타이를 해방을 시켰죠.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헤르타이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도시국가를 독립도시국가를 만들게 되죠. 이거 서계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173페이지 펴보세요. 자, 173페이지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보면 다음 전쟁에서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 줄이내 쓰고 기획의 조약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글에 쓴 역사를 써보고 이 역사가 역사 서술의 특징을 세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펠로폰네스 전쟁과 관련된 거니까 그 역사관은 이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썼던 그 당시 이제 투켄티데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펠로폰네스 전쟁의 배경도 외워두셔야 돼요. 델레스 동맹이 아테네 국익을 실현하는 군사 동맹이고 번질되면서 스파르타가 결성한 펠로폰네스 동맹과 대립이 격화됐죠. 이게 이제 천재교육에 있는 거고요. 교학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테네세가 커지자 이에 견제했던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스 동맹을 중심으로 델레스 동맹과 대립하면서 펠로폰네스 전쟁이 발생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획의 조약의 명칭은 30년 평화조약은 니케우스 평화조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때 역사가 누구죠? 투켄티데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의 특징,
뭐 과학적, 비판적 역사 서술, 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해 서술하고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어볼 문제가 183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총괄평가.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토켄티드스가 매우 훌륭하게 다음과 같은 이 법칙을 내놓았다. 지어낸 이야기를 반기지 않고 일어난 일을 진실을 후대에게 남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니은은 똑같은 일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에 유의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 순환사관, 교훈적 역사관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 역교론 때 얘기했지만 교훈적 역사관하고 순환사관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인간의 일을 한정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페르시아 전쟁사야.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다.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획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사 방식의 특징을 한 줄에 서술해보고 니은과 발언에 관련된 역사를 쓰시오. 이건 제한된 문제죠. 그래서 투킨티데스의 모든 역사관을 쓰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만. 기억과 관련된 것들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엄밀하게 검토해요.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니은의 아니면 위견 전설, 소문 등을 물리치고 보고 듣는 것들만 서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관들은 과거 사실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역사 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을 서술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역사가 비판 내용 보면 헤로토스의 비판 내용이죠. 각종 보고나 견문에 확인하지 않고 수록했기 때문에 무비판적인 정확성이 없다. 그 다음에 비서술의 방식의 특징과 이유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을 널리 살피고 서술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을 근본적인 원인을 두 문명 간의 투쟁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줄침보의 디귿은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에 따르며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비판 내용이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전해 듣는 걸 했잖아. 그게 이게 문제의 점이죠. 예. 법에서도 누구부터 전해 듣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증거 자료가 안 돼요. 예. 역사도 자기가 보고 듣는 거를 적어야지. 예. 물론 보고 들었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나왔던 그 듣는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이제 그 듣는 게 예전에 내려왔던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경험했던 사람들 그 경험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로도토스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예전에 얘기, 전설 민화 같은 거, 민담 같은 거 그대로 들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문학 부분을 볼게요. 문화는 거의 시험 문제 지금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그냥 풀어보는데 이제 의의가 있는 걸 살펴보는데. 자, 일리아드 오디세이 누가 썼죠? 호메로스는 BC 9세기 때 사니까 폴리스가 탄생한 그 전에 바로 막 직전에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고대 그리스어는 앞에 있는 선상 A 문자하고 선상 B 문자가 달라요.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페니키아 문자에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이제 그 성상 B 문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귀족계급들만 독점을 했었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어는 포옹 문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문자를 익히게 돼요. 그래서 그 문자를 사용하면서 종전에 내려왔던 여러 가지 민담이라든지 전설들을 정리해놔. 그래갖고 이제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해서 거대한 서사시를 썼던 것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이때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암흑 시대의 역사를 처음으로 문학작품에 기록했다. 그래서 보통 BC 11세기에서 BC 8세기 전의 역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호메로스의 시대 또는 서정시 시대의 역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인데 BC 7세기 때 그 당시 이제 농민의 모습과 노동의 귀중함을 노래를 불렀고요. 신의 세계 계통을 정리한 신통기를 썼다. 요 시대 때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그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돼요. 그래갖고 이제 양극화 형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런 것들 손흥민 입장에서 기록한 것들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사회적 형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사포인데, 사포는 여두신이죠. 그리고 또 이제 비극작품으로서 이제, 근데 원래 뭐냐면 그리스는 연극이 발달됐어요. 근데 연극에도 비극이 있고 시극이 있죠. 근데 비극부터 발달됐어. 왜 비극을 발달했냐면 원래 연극을 하는 목적이 디오니소스 제전 때 신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디오니소스 제전 때 신에게 바치는 그 합창노래가 이제 발전돼서 연극이 됐는데, 디오니소스는 그 당시 이제 그 비극적인 것들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비극이 먼저 발전되고 나서 그다음 시극이 이제 발전됐는데, 그때 이제 비극을 작품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이 아이스키노스, 뭐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있는데, 에우리피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시곡 작가로서는 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적인데, 왜 보수적이냐?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비판했던 내용들, 조롱했던 내용들 적어놨나 봐요. 여기 또 이 사람이 좀 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 예.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야외 극장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극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인물 표정도 잘 알 수가 있죠. 캐릭터의 성격들을.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면을 썼다고요. 그 가면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 있죠. 그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표현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출토본에 보면 비극과 시극을 썼던 연극 배우들 썼던 가면들이 출토하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과 건축 볼게요. 그래서 그 미술과 건축에서 균형과 조화, 단순화, 교기함이 있죠. 그래서 대리석을 이용한 독자적 미의 세계를 추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양식을 이제 보면 아름답고 균형적인 신전 건축을 가 다수였고, 열주식이라는 건 뭐냐, 기붕이 쭉 나열된 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엔타시스, 이걸 이제 배올림 양식이라고 하죠. 그 엔타시스 양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왜 있냐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한편은 이 엔타시스는 여러분들 기둥이 약간 가다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거죠. 그건 뭐냐면 지붕의 하중을 받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시 효과를 방지하는 건데, 여기 빠듯하게 해주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불룩해 보여야지 멀리서 보면 뭐죠? 이게 반듯하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두 장식에 따라서 그 뭐냐면 크게 세 가지 양식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도 양식.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건데, 도리아 양식이 제일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발전된 양식이 코린도식이죠. 거기 좀 오타가 있죠. 주도가 아니라 머리 두자니까 주두죠. 네, 주두. 자, 도리아 양식은 주두가 되게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양식이 이제 그 뭐냐면 신전이 피디아스죠. 다른 말로. 그래서 만든 그 파르타나 신전이 있고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뭐 아테네 여신 신전, 그 헤파이토스 신전 이런 것도 있고요. 이오니아 양식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늘고 주두의 네 모습의 간단한 소용돌이 양식이 있어요. 이게 이오니아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코린도 양식은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 말기 때 등장했던 건데, 고대 그리스 말기 때 소용돌이 밑에 아카소스 잎사귀의 장식이 첨가됐어. 근데 이 양식은 그 그리스에서 많이 사용한 것보다 뒤에 로마에서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에요. 이 코린도 양식. 그래서 세 가지 양식이 있다. 특히 이제 뭐냐면 도리아 양식을 그 당시 파르타나 신전과 연결돼서 꼭 보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조각은 아테네 여신상이나 뭐 스코파스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상주의 입각에서 조화의 균형이 미를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81페이지 펴보세요. 28번 문제.
자료 A에 반영된 건축물에 A에 반영된 이게 좀 잘못됐네. 자료 A에 반영된 말이 뒷말 있죠. 좀 지우시고. 자, 다음 자료 A에 반영된 건축물의 건축 양식의 특징과 이것도 좀 오타네. 건축물의 건축 양식의 특징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좀 약간 문장이 바르지가 못해. 예. 그래서 A에 반영된 건축 양식의 특징과 예, 이렇게 써야지 맞죠? 예. 자, 추구하는 미의 방향을 각각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자료 B의 가와 나의 건축 양식의 명칭을 각각 말해 보시오. 자, 거기에 이제 그 자료 A에 파악한 신청이죠. 건축 양식의 특징을 쓰면 뭘 써야 될까요? 주도 양식의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주도 양식이 상당히 단순하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주도 양식이 상당히 단순하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고 기둥 받침이 없고 장식이 없다. 이런 것들 쓰시면 추구하는 미는 뭘까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 쓰시면 되죠. 조화와 균형의 미, 이상적 미를 이제 추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이오니아식, 그 다음 나는 코린도 양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 끝났고 뒤에 이제 헬레니즘 부분을 볼게요. 알렉산더 제국. 자, 알렉산더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딱 한 번이 나왔어. 그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 한 번 나오는데 그 별로 중요도가 떨어진 문제야. 그렇지만 그 수능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이게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 어디에서 어딜까요? 대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부터 해가지고 이집트가 로마를 병합할 때까지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로마가 완전히 병합한 그 해전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죠? 악티움 해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300년 정도 그 시기를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헬레니즘 제국은 헬레니즘을 그 알렉산더 제국부터 해서 그 계승 국가들 있죠.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하죠. 자, 마케도니아부터 볼게요. 그리스의 트리키아와 일리아니아의 혼합 민족으로서 원래는 같은 그리스 민족 계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하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리스 북부에 정착을 하면서 같은 그리스 민족이지만 그 밑에 있는 반도에 있는 그리스 민족들에게 좀 야만시 당했던 민족이 이 마케도니아이죠. 지금 마케도니아 뭐냐면 공화국이 있죠. 원래 이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지금 마케도니아와 상관없어요. 원래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지금 독립을 했는데 그리스에서 그 반발을 했죠. 마케도니아 공화국 이름 쓰지 마라. 왜냐하면 원래 그 마케도니아 왕국은 마케도니아 지금 공화국뿐만 아니라 북부 일대 그 그리스 북부 지역까지 그 영역까지 말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에 뭐가 있었냐면 그 북부 지역에 그 뭐냐면 마케도니아 주가 있어. 그럼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마케도니아를 쓰면 그 마케도니아 주도 누구 영토가 돼버린 거야? 잘못하면 마케도니아 공화국 영토가 되죠. 한참 논쟁을 했다 타협을 봤어요. 지금 북부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날 마케도니아 공화국과 그리스 북부 지역의 어떤 그 지역까지 포괄되는 지역에 사는데 오늘날 마케도니아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관계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이들 중에 이제 원래 마케도니아 왕국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걸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 2세, 필리포스 2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치 군사적 개혁을 통해서 정복 활동을 통해 봉건 왕국을 설립했고 이 사람은 근간 개발을 통해 경제적 그 뒷받침을 했다고요. 그래서 막강한 상배군들 유지해서 자유로운 소농 출신의 보병 밀집 부대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그리스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또 기병대를 또 조직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뒤쪽에 이제 남쪽에 내려가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의 중요 도시들을 다 깼죠. 그래서 항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원정하려고 할 때 누구냐 암살당했다고요. 그래서 암살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암살 사주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요즘에 많이 많은데 아마 그 부인일 거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어머니죠. 알렉산더 어머니가 필리포스 2세를 별로 안 좋아 생각했어. 왜냐면 결혼할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여러 부족을 지배하다가 정복하다가 그 피정민대 그 부족장의 부족장을 죽이고 그 밑에 그 자기가 정복한 부족장의 딸을 결혼한 거야, 강제로. 그리고 그 이제 장인이죠. 자기 부족장의 그 장인의 머리를 베가지고 해골바가지에 술을 마신 다음에 먹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 입장일 때는 완전히 뭐 첫째인지 원수고 자기 아버지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커가지니까 이제 아들은 이상하게 또 아버지는 싫지만 또 자기 자식이니까 얘들 이제 왕위에 앉히려고 그 사함을 시켜서 독살시켰다, 암살시켰다 그런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알렉산더가 약간의 나이도 그 왕위에 올라가니까 그 소문을 듣는 그리스인들이 우습게 몰고 어떻게 해요? 또 반란을 일으키죠. 천하게 어떻게 돼요? 완전 토벌해서 깡그리 붕괴시키죠. 그래갖고 그때 그리스의 반란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코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시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도시 파괴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들과 그 여자들은 노예 갖다 팔고 그다음에 성인 남자는 다 죽이고. 근데 아테네는 좀 봐줬다고 해요. 그게 왜 아테네를 봐줬냐면 해군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봐주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그 정치적 생명이 산실됐다. 요때 이제 알렉산더 대항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위견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 대항해가지고 싸우자. 주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데모스테네스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그 마케도니아와 연합해서 동맹을 맺자는 게 이소크라테스거든요. 결국에 누구의 입장을 따는 거야? 데모스테네스의 입장을 따라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에는 전멸당하고 말죠. 그래서 데모스테네스 이름은 좀 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필리포스 연설 통해 군민군 찬설 주장하고 그다음 칼키토니아 동맹을 결성을 호소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 제국의 정책을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탈반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원정하고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도까지도 갔다가 인도에서 한번 이제 크게 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이제 3년 있다가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책이 동서융합 정책이야. 그래서 이 넓은 제국을 종전의 폴리스 방식으로 동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리엔트 전제군주제를 이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자기 정복지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시를 건설하죠. 70개 정도.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를 이식해와. 그래서 이걸 거점으로 해갖고 통치를 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때의 그리스인들은 다 모든 지역에 살았던 게 아니라 좀 알렉산드리아 지역만 살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흥덕도시 사라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죠? 이집트에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죠.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시는 나중에 포톨로마이오스 왕조 때 중심 도시가 돼요. 이 도시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리스를 공용하고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 당시 박트리아 그 지역의 공주하고 또 결혼했죠.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식으로 훈련된 아시아 청년들이 향상하는 등 동서융합 정책을 했다. 근데 이 동서융합 정책에 대해서 그리스인들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 동서융합 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는 기껏 이제 제국을 키워놨지만 막상 자기가 편하게 산 거는 3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20살 때 원정에 가고 30살 때 인도 원정 끝난 다음에 이제 수사로 돌아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가면 3년 동안은 거의 분탕질하고 놀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놀다가 열대병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3살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늘고 긴게 산 게 아니라 굵고 짧게 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드는 제국들은 후에 그들이 자칫 후계자로 사는 사람들에서 쪼개져요. 예. 그래서 얘네들끼리 뭐냐면 이제 그 서강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둘러싸고 무슨 전쟁이 나요? 그 당시 이들 디아도코이라고 하는데 디아도코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왕조 국가로 나눠지죠.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시리아의
셀라우쿠스,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왕조는 어디냐면 시리아 셀라우쿠스 왕조야. 거기 중동 지역을 장악했는데 이 시리아 셀라우쿠스 왕조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지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쉽게 분열이 돼요. 그래갖고 이란 지역은 이미 독립되죠. 나중에 그 어느 파르티아나 후에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도 나가게 되고 저쪽 아프가니스탄 지역에는 무슨 왕국이 만들죠? 박티아 왕국.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다라 미술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오래된 왕조가 뭐야?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야. 그래서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포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 총독이 그 당시 그때도 있다가 자기 왕조를 열었던 왕조야. 그래서 다른 그 두 개의 왕조보다는 제일 쉽게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노른자 땅을 갖게 되죠. 이집트라는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알렉산드라는 영화 아시죠? 그 알렉산드 영화에서 나레이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포톨레마이오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도 무슨 왕조죠?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고요. 나머지 세 개 제국이 로마에서 차례차례 멸망되고 마지막으로 멸망됐던 왕조가 그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고 그때 무슨 해전에서 멸망됐죠? 악티움 해전에서 멸망됐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왕국과 관련돼서 그 서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강에 보면 이 상속자 디오토코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먹고 하고 연합관계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넘어가고 그 중요한 세 개 왕조만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경제구조, 사회구조 있는데 저도 이거 가감을 뺐어요. 예, 왜냐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건너뛰고 뭐만 보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좀 볼게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죠. 전반의 특징.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이제 크게 한 3-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서문화의 융합을 했다. 초폴리스즘 문화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그 헬레니즘 제국들이 상당히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폴리시적 문화 가지고는 안 돼. 배타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철학사적으로서 이게 반영되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렇게 각각 반영돼요. 예.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가 왜 반영됐냐? 일단은 보편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 걸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개별 민족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자연법 같은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이 세계 시민주의에서 나오는 철학이 무슨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이죠. 예. 그래서 자연법 강조하고, 그다음 개인주의 왜 나왔냐면 예전에 폴리스 때는 뭐냐면 폴리스인들이 개별적 구성원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죠. 정치는 누구예요? 왕하고 누가 전문적인 관료들이 하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이제 행복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극대화시킬 것이냐가 그 당시 이제 철학들의 주요 과제들이었고 이것이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욕망을 금하는 거야. 근데 이에 대해 에피쿠로스 학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죠. 욕망을 인정해. 근데 욕망을 인정하는데 육체적 쾌락의 욕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쾌락? 정신적 쾌락.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쾌락이라는 거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정신이 없죠? 기분이 좋잖아. 근데 뒤탈이 있어. 그래서 저도 강의 전에는 술을 안 마셔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마셔봤는데 먹고 나서 막 오바이트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깨어나니까 막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근데 정신적 쾌락은 뭐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그렇게 이제 정신활동 음악을 듣고 하면 물론 쾌락은 작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쾌락은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 지속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가늘고 긴 쾌락이 뭐냐면 정신적 쾌락이죠. 근데 짧고 굵은 건 뭐죠? 육체적 쾌락. 근데 육체적 쾌락은 항상 뭐가 있다? 고통이 뒤따는 거야. 담배 피우면 그 당시 좋죠. 그게 뭐예요? 담배 피면 그 당시 좋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얼굴에 화장을 열심히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뭐야? 모공이 넣으면 피부가 안 좋아져. 그래서 저도 요즘에 탈코스의 운동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화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 제가 권하거든요. 근데 계속 담배란다. 계속 얼굴에 화장칠하고 있네.
대단해, 하여튼. 자, 하여튼, 이렇게 정신적 쾌락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인의 어떤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좀, 여기에서 이제 안 나왔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제일 비판적인 게 뭐냐면, 종교를 비판해요. 종교를 왜 비판하냐? 종교는 죽음을 팔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고통만, 전파시킨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만 생각하면 뭐만 찾게 돼요? 종교 찾는 거죠? 만약 죽음이었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이슬람교를 믿을 필요도 없어. 영생을 한다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잖아. 근데 종교 가보면 항상 그 교회나 그거 가면 항상 죽음의 어떤 세계를 설명하고 그 삶의 어떤 고통스러움 맨날 그런 거 강조하잖아. 무서움만 설명하고. 근데 그걸 떨쳐내는 거야. 죽음의 고통을. 근데 이게 말이 그래서 쉽지 어떻게 떨쳐내? 자, 하여튼 죽음의 고통, 종교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왜 자연과학이 발달했냐? 그거는 종전의 그리스 철학의 자연과학도 이어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 헬레니즘 문화의 그 대상이 주로 어디였죠? 이집트나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이죠. 그 지역은 원래부터 뭐가 발달됐어요? 자연과학이 발달됐잖아.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통합됐다.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서문화의 융합, 그 다음에 그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 자연과학 발달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대표적인 철학이 스토아과, 에피쿠로스 학파고 특히 스토아과는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준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미술과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철학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이 미술과 건축 부분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형상과 실제 중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강조하죠? 실제적인 것들, 이상적인 미를 가죠. 근데 여기에서 헬레니즘은 이상하게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해. 네. 그래서 그 조각에도 눈에 보이는 간능적인 현실적 미를 강조해. 주관적 미를 강조하죠. 그래서 강호동을 되게 우리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많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미의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간능적인 뭐냐? 이거 애들이 물어보죠. 간능적이 뭐냐? 여러분들 아이돌 가수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느낌 들죠? 이게 간능적인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오콘 공상이나 니케상, 밀론의 비너스에 반영됐고 특히 이 당시에는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조각을 별로 안 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여성의 조각을 해. 그 여성의 조각도 뭐냐면 간능적으로, 육체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좀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에 고전기에 비해서 그리스 시대 발달과 또 통속화가 유행됐다. 세속 생활이 이제 주된데 이거는 뭐와 연결시키냐? 조국과 해학은 이제 이런 것들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뭐와 연결시키죠? 개인주의와 연결시켜.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추구하겠지만 개인의 쾌락이나 행복 같은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주관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개인주의 경향이 어디에 반영됐다? 조각과 해화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있고 밑에 자연과학 발달해갖고 뭐 이게 쭉 있는데 각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과 한계를 보면 그 당시 노마, 이슬람 자연과학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간다미스에 영향을 주죠. 예. 그 다음에 한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도시 중심의 문화야. 이 문화 자체가. 왜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거기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지역 외에는 본래 성격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171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제. 171페이지 18번 문제 볼까요? 자, 자, 헬레니즘 시대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자연과학 분야가 특히 발달했다. 맞죠? 세계 시민주의 세계관이 형성됐다. 네, 맞고요. 전체주의가 강조되면서 개인주의 풍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 때문에 개인주의 풍조가 강조됐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왕과 관료들이 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초점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융합 전체를 실시했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문제는 쉬워요. 예, 이게 딸랑 한 문제 나왔어요. 요거.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169페이지 펴보세요. 169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 A의 가의 사용의 의의를 두 가지 기술해보고 그 다음에 자료 B에 보이는 미의식이 나타난 사상적 배경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자료 A는 그리스인들은 암흑시대 말기에 페니키아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게 암흑시대 말기가 몇 세기요? BC 9세기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알파벳으로 만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8세기에 나온 호메르스나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이게 원래 엄밀한 8세기가 아니라 9세기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구전대에 오던 그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최초로 해서 가를 기록했다. 자, 여기에서 가는 이제 뭘까요? 여기 가는 자, 그리스 알파벳으로 기록된 작품이다. 이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단서가 미리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가의 그 사용의 의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의 그리스 알파벳 의의. 그래서 문자를 일반 대중들에 확산시켜서 민주 정치를 발전에 이바지했고 평민들도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표현했고 문화, 철학, 역사 등 폴리스에 나온 많은 유산이 오늘까지 전해졌다. 이 천재교과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외워 두세요. 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에 보면요. 자료 B는 이제 거기 밀려의 비너스상, 나우콘 구상 그거죠.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야? 헬레니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헬레니즘 시대가 이와 같은 미의 의식이 나온 거, 간능적이고 주관적인 미의식이 왜 나왔냐? 그 사상적 배경을 보면 뭘 써야겠죠? 개인주의가 확산됐기 때문에. 여기 연결돼 있어. 예. 개인주의가 확산됐기 때문에 예전에 보편적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미를 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탈코세 운동도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의 뭘 추구하는? 개인적 미를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름다움을 자기 많은데 아름다움을 더 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외부의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아름다움. 요게 외면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또 내면의 아름다움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추구한다. 그래서 저는 탈코세 운동 적극 지지합니다. 예. 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노마 부분을 할게요. 노마 부분을.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